지금 이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게 제일 많거든요.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꼭 사야 될 사람들은 한 열에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 사야 됩니까의 말은 지금 사도 돈 많이 벌 수 있나요를 저는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정확. 투자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백만 유튜버 부익남. 정태익 대표에게 나는 뼈를 맞았다. 나는 인생의 팁을 얻었다. 이런 분들 다 계실 텐데 의견에 공감도 난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해보고 얘기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참 헷갈리는 시장인데요. 진짜 목돈을 만드는 법, 목돈 만들어본 정태익 디벨로 부동산 연구소 대표에게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익남입니다. 부익남. 네. 부익남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고 아. 해서 그때 네. 제가 만들 때 벌써 이제 유튜브 한 지가 거의 한 10년 이제 다 돼가는데 오. 그때만 해도 이제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그런 게 뭐 영화도 유행이었구나.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럼 나는 부동산 읽어줘야 되겠다. 그럼 나도 네. 무심코 오늘 네. 각종 질문 던질게요. 부동산을 팍팍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익남 정태익 대표님은 수식어가 되게 많아요. 건물주, 백만경제 유튜버, 베스트셀러 작가. 네. 근데 이게 궁금해요. 원래 혹시 이 사람 다 갖고 시작한 거 아닐까? 원래 태생 금수저 이런 거 아닐까? 네. 아니 뭐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뭐 제가 결혼할 때도 사실 뭐 부모님 도움 없이 그냥 오. 시작을 해서 네. 그 뭐 월세에서 14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반대로 역설적으로 너무 그 좋은 동네에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결핍이 좀 반대로 좀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삼성동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네. 한 2살, 3살부터 살았었는데 그 동네가 그 80년대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성장하고 가장 뭐 땅값, 집값 다 올라가던 그런 네. 동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뭐 공기놀이하고 축구하고 이런 애들이 막 지금 건물주 돼 있고 중견기업 사장 돼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 2살, 3살 때부터 삼성동에 살았는데 제가 정 대표님 연령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연령이면 강제로 부자가 될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정도를 이리저리 걸으셨군요. 잘 피하시면서 혹시나 오는 그런 돈의 기회들을 잘 이제 막으신 바람에 아쉽게 좀 됐습니다. 우리 부익남이 갑자기 확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 네. 아니었다. 나도 따라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제가 부익남 유튜브를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따끔한 조언. 네. 이렇게까지 따끔하게 얘기하면 손님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싶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원래 굉장히 안정적인 대기업의 직원이었어요. 네. 근데 왜 그거를 박차고 나가서 나는 유튜브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정확하게는 뭐 유튜버를 하겠다라고 네. 해서 회사를 나갔다기보다는 이제 그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어릴 때부터 되게 좀 컸어가지고요. 난 부자 될 거야. 네, 부자 되겠다. 하지만 대부분 울잖아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동네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그 뭐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형하고 한 5살 때 같이 이제 그 장난감 칼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칼싸움하면서 놀던 벽돌 공장이 있습니다. 그 벽돌 공장이 지금 한 7천억짜리 건물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형하고 같이 이렇게 화단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조그만 화단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쵸. 그 화단이 한 3평 정도 되거든요. 그게 지금 3평이니까 한 12억 정도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반대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뭔가 돈을 벌 수 없고 부자가 못 될 거라는 되게 비관론이 되게 컸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이제 역설적으로 나는 그러면 정말 이렇게 그냥 돈도 못 벌고 부자 못 되고 사는 건가? 내가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뭔가 막 책도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투자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21살 때부터 주식 투자도 하고 그때는 이제 부동산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아주 부자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운이 좋게도 회사 다니는 도중에 또 투자도 좀 어느 정도 좀 잘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뭔가 다른 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게
또 운이 좋게 또 그때 마침 또 이제 유튜브가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는데 에이, 운이라고 하기에는 100만 유튜버를 운으로 될 수는 없어요. 그때 뭐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9년 차가 됐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100만이 뭐예요. 그때는 한 10만 유튜버 되면 네. 실버 버튼 받으면은 막 엄청 인정해 주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를 뭐 어떤 바라고 했던 건 아니고 뭔가 내 얘기 좀 해보고 싶고 나도 뭔가 좀 내가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들 좀 얘기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다행히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익남 정태익 대표가 다녔던 회사가 네. 회사 다니면서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기에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그 빡빡한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인일 때 어떻게 투자와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 요즘에 조금 뭐 52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방식을 뭐, 알고 싶어요. 제가 다닐 때는 좀 그때만 해도 건설회사가 여러모로 좀 일을 많이 하기도 했고 해서 보통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11시 반이나 12시에 퇴근하는 거 그리고 주 6일 그리고 1년에 거의 명절 빼고는 거의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300일 이상 일을 했었었는데 1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자는 시간 빼고는 일을 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어쨌든 뭐 연봉도 받고 뭐 해서 차근차근 돈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뭐 우리 동네에 있던 막 그런 건물주분들 막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내가 따라잡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 나 저기서 칼싸움 했는데. 네. 그게 7천억 되고 이러니까 나도 뭔가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없는 시간을 결국엔 쪼개가지고 시간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잠을 줄였죠. 그래서 퇴근하면 한 11시 반 이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한 2시 정도까지는 뭐 그때는 요즘 같은 뭐 프롭테크가 없어가지고 막 엑셀로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를 다 엑셀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냥 한 땀 한 땀? 네, 그때는 수공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야. 다 정리하고 네. 엑셀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필터링 걸고 하면서 뭐 제 나름대로 막 그 조건을 막 걸어서 나오는 단지들 막 추리고 뭐 이런 네.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 안 자고 뭐 커피 먹어가면서 하나씩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죠.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또 반대로 그런 정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진짜 세상이 막 급변하는데 그때만 해도 좀 흐름이 좀 느렸어가지고 제가 또 돈 모아서 하나 사면 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 어떤 성공하는 방정식을 제가 알면 그게 한 6개월 뒤 1년 뒤에 다른 동네 가서 해도 똑같이 먹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엔 좀 그렇진 않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네, 조금 더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뭐 여러모로 뭐 고생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대부분 저도 목돈 모으고 싶어요. 저도 이제부터 시작해요. 이런 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모태 금수저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잠 줄여가면서 공부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목돈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실천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실천은 이 퍼센트 정리를 하는 건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선후를 바꿔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먼저 돈을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내가 저축할 금액을 떼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뭐 70% 저축하겠다라고 하면 30%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네. 30%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자동차 할부 내고 하면 벌써 이미 모자라거든요. 빠듯하다. 네, 거기다가 뭐 내 여행도 한 번씩 가야 되고 네. 뭔가 나의 취미 생활도 즐겨야 되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부익남은 어떻게 처음에 돈을 모았어요? 저는 90%를 이제 저축을 했었고 월급 받아서 90% 네, 저금했다고요? 90% 저축했었고 이제 그때는 이제 다행히 이제 건설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뭐 먹을 거, 뭐 술, 뭐 옷도 다 줬습니다. 작업복도 주고 막 했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것도 안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에피소드가 제 지인이랑 3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3년 전 여름에 만나고 3년 후 여름에 만났거든요. 근데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는 왜 똑같은 옷을 입냐. 그런데 나는 여름 옷이 없다. 사질 않는다 나는. 나 이거 하나 오늘 입고 집에 가서 또 빨아서 아침에 또 입을 거야. 아니, 왜냐면 맨날 일만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작업복 입고 있고 뭐 이렇게 쉬는 날은 그냥 거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0개밖에 없었어요 옷이.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면? 그렇죠. 바로 네. 그게 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재미를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의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재미 미래 고통.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이라는 거는 특히 소비라는 거는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빌려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를 즐기면 미래의 나는 되게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미래 정태익에게 네. 대출 받아서 현재 정태익이 그렇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제가 90%를 저축하면은 지금 현재의 나는 되게 고통스럽겠지만 미래의 정태익은 그래도 현금도 좀 생기고 조금 풍족하면 무언가 그걸 가지고 인생을 바꿔볼 어떤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저는 그 미래에 저한테 돈을 보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미래의 나에게 돈을 보낸다. 옛날에 그런 용어가 있었잖아요. 너에게 나를 보낸다. 네. 그래, 미래의 너에게 나의 월급의 90%를 보낼게 하고 싶은데 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결혼하시고는 그게 어렵지 결혼하고도 않았어요? 70%씩 저축을 했었죠. 결혼하고도 70%? 네. 그래서 한 주에 10만 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일주일에 10만 원 네, 가지고. 그래서 주말에 4만 원 쓰기. 그러니까 평일에 5일인데 6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외가 포함해서 주중에 10만 원이죠. 네,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합쳐서.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뭐 아이도 있었거든요. 아기까지 포함해서 셋이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안 쓰고 살았던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부익남이 강조한 허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피라미드 같이 생겼는데 허세 피라미드 탑티어 가구부터 네. 가장 아래 바디 프로필까지 이거 요즘에 네. MZ들이 좋아하고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들이거든요. 네. 허세플레이션이 뭔지 설명을 좀 그냥 뭐 허세 부탁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인데 네. 뭐 말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물가 상승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기준이 높아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는 허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시대의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뭐 만들었던 건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0단계는 허세가 좀 강한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가의 소비지만 사실상 허세는 아닌 네,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바디 프로필 많이들 찍으시지만 네. 뭐 제가 예를 들어 뭐 헬스 트레이너다 이러면은 바디 프로필이 어찌 보면 나의 어떤 그런 자산이니까 마케팅 수단이죠. 네.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나는 일반 회사원이고 난 특별히 어떤 뭐 내 몸을 가지고 아니면 내 어떤 운동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비용 그냥 뭐 큰 의미 없는 비용일 수도 있다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이게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이제 뭐 테니스, 골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골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나갔을 때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도 돈이고 시간이 네, 시간도 하루 많이 들고요. 종일.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이상의 어떤 뭐 10배, 20배의 이득을 보는 분들이라면은 뭐 저는 그것도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뭐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너무 과도한 돈을 쓰면 그게 허세다라고 저는 뭐 이렇게 정의를 했었던 거죠. 이걸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나 골프 잘 치고 있다.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재테크적으로만 봤을 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좀 과한 건 맞다. 네. 그렇죠. 그래요. 일반 직장인에게 골프 네.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래. 집, 차, 뭐 인테리어, 가구 여러 가지가 피라미드 위에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쉽게 이 그림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네. 대표님의 전문 분야인 부동산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지금 시장을 진단하는 시각이 굉장히 엇갈리는 건 시장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는 이게 데드캣 바운스의 끝물이다. 상반기에 살짝 올라가는 듯했던 건 착시고 이제는 하락만 남아있다. 이런 시선이 하나 있고 아니다. 금리가 올라봐야 뭐 1000년 만년 100년 동안 올라가지 않는다. 금리의 끝이니까 상승 전에 숨고르기다.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거든요. 네. 부익남님 보시기엔 어때요? 저는 뭐 그 두 의견이 둘 다 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게 사실상 지금은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코너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막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성이 아직은 뭐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보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속마음에 따라서 조금 더 이게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말하면은 지금 뭐 서울 기준으로 네. 작년 대비 지금 실거래가 지수가 작년보다 한 22%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7억 8천이 됐었던 거죠. 근데 올 한 해가 지금 8월 기준으로 13% 정도 반등을 했으니까 그게 다시 지금 9억까지. 그러니까 1년 만에 정확하게는 한 8, 9개월 만에 한 20%가 빠졌다가 한 13%
13%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잠깐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고요. 13%니까. 단기간에. 네. 그리고 뭔가 조금 조정받았다고 하기에는 22%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폭락한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폭락하고 다시 또 사실상 폭등에 가까운 수준의 13%가 회복이 됐다면 지금 이 시장은 정말 안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크게 봤을 때는 정부가 어쨌든 이 집값의 폭락 그리고 이 폭락이 더 추가적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좀 막아주려고 연초부터 청약부터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을 조금 풀어주면서 그게 좀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을 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사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그게 제일 많거든요.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꼭 사야 될 사람들은 한 열에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 사야 됩니까의 말은 지금 사도 돈 많이 벌 수 있나요를 저는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돈 많이 번 케이스는 지나갔어요. 이게 너무 아쉽지만 너무 이렇게 빠르게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아마 봄에 샀으면 뭐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은데 이미 그게 13%나 반등을 해버린 상태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또 뭐 한 20% 이상 벌 수 있을까라는 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내가 집이 필요한 분들만 뭐 산다. 그리고 투자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다. 실수요라는 것도 뭐 층위를 좀 나눠서 봐야겠지만 이런 분들은 네. 언제쯤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좋습니까? 어느 사인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금리는 사실상 약간은 조금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막 급등하는 분위기에서는 공포감이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어제였죠. 어제도 또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또 동결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뭐 주담대 금리가 7%다 8%다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이 그냥 대출을 받으러 은행 가시면 4% 초반 정도를 받거든요. 그럼 그 정도 받으면 집을 사는 게 막 엄청나게 무서울 수준의 금리는 아니기도 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폭등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돈을 최대한 많이 빌려서 사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소위 네. 영끌하면.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자가 4% 초반인데 그 말은 집값이 4%가 올라도 본전인 거죠. 나는 은행에 준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럼 아무리 못해도 한 7%, 8%, 10% 정도의 상승을 바라고 지금 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사실 너무 변수들이 많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지금 돈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야 될까라는 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말해서 나는 그냥 실거주를 해야 된다. 집을 지금 꼭 돈을 떠나서 난 집이 필요하고 아이를 키울 곳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뭐 현금으로 보면은 뭐 대출 한 50% 이하로 받았을 때 그 정도로 해서 한 6억짜리 집을 살 때 내가 현금이 한 3억 정도는 있다. 그런 분들은 집을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 1억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5억도 대출 받을 거야. 그래서 실거주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또 그것도 또 크게 실익은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그래도 절반 이상은 현금으로 동원 가능할 때 신중하게 실수요자 위주로 그리고 부동산이요. 네. 이게 참 헷갈리는 게 상반기에 청약시장 뜨겁다는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도, 개봉 이런 데에서 청약 경쟁률이 꽤 높았던 서울에 있는 단지들도 미계약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청약으로 우리 내 집 마련하는 게 똑똑하던 시절은 지나간 거예요? 이거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그리고 단지마다 이제 경쟁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곳들의 공통점은 분양가가 엄청나게 비쌌다라는 게 좀 그런 공통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비싸다. 이건 어떤 걸 기준으로 뭐 판단하죠? 예를 들어 이제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곳 중에 한 곳도 이제 바로 앞에 몇 년 안 된 거의 신축급의 아파트가 있는데 개봉. 그 아파트가 뭐 지역을 말할 수는 없죠. 이제 받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 신축급 아파트가 역세권에 있는데 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보다 요번에 분양한 아파트가 더 비싸요. 근데 여기는 더 언덕에 있고 더 좀 위치가 좋지 상대적으로 않거든요. 부지가. 네, 그러면 연식 차이가 한 4, 5년 정도 나는데
이 역세권에 있는 건 대단지고 그리고 뭐 더 위치도 좋고 다 아이들 키우기도 좋은데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좀 계약하기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에 좀 안 한 것들도 있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있던 단지나 이런 곳들은 뭐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청약은 괜찮은 그런 내 집 마련 수단인 건 맞는데 단지별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떤 그 시행하시는 분들 분양하는 쪽에서 좀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그 동네에 소위 지금 말씀하신 게 준신축이라는 네. 표현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기존 구축들 중에 거의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조건 좋다 이런 데랑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항상 요맘때쯤 되면 내년도에 돈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하는 책을 네. 쓰시잖아요. 이번에도 전체 저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머릿말을 쓰신 걸 제가 봤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어떤 게 될까요? 네, 23년에도 제가 뭐 이렇게 머니 트렌드라고 책을 냈지만 네. 이번에도 좀 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더 공포감이 좀 더 많았다면은 올해는 그래도 좀 이렇게 희망이 좀 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밤이 지나고 약간 해가 뜨기 직전에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해가 언제 뜰지는 잘 모르겠는데 뜨긴 뜬다. 여명. 약간 지금 약간 조금 뭔가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이 네.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최근 한 2년 정도 시장을 막 급변하게 만들었던 것들 중에 뭐 가장 큰 게 네. 뭐 금리의 엄청난 빠른 속도의 인상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전쟁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24년에 되면은 뭐 연초가 될지 뭐 연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씩은 좀 진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희망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면 아마 돈의 흐름은 조금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뭐 3개월, 6개월 정도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다 바뀌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는 분들까지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좀 흐름이 좀 23년만큼은 힘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낫다. 이 말에 밑줄을 쫙 긋고 싶네요. 지금까지 부익남 정태익 디벨로 부동산 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